Well, how do they start a war? Well, one country offends another. How could one country offend another? Me and the Kaiser felt just alike about this war. We didn't either of us want any war, so I'm going home. I never saw one till I came up here. I suppose most of them never saw a German till they came up here. Oh, I'm sure they weren't asked about it. I think it's more a kind of fever. Nobody wants it in particular, and then all at once, Here it is. we didn't want it. The English didn't want it. And here we are fighting. 1차 세계대전은 32개의 국가가 4년 동안 치렀습니다. 만약 전쟁이 4년이나 갈 줄 알았다면 어떤 국왕이나 수상도 전쟁을 결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전쟁 이후 4개의 제국이 붕괴했습니다.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 제국, 러시아 제국, 오스만 제국이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세계 권력은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결과를 알았다면 누가 전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문제는 1차 세계대전이 합리성의 기초에 계획되고 체계적으로 수행된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전쟁 결정자들 누구도 크고 오래가는 전쟁을 원했던 이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이들을 나락으로 끌고 갔습니다. 전쟁 연구자들은 이런 전쟁을 슬라이드 투 더 워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슬라이드를 타듯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전쟁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이죠. 100년 전 역사는 현재와 얼마나 닮았나. 1차 세계대전과 현재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기시감이 들 정도로 닮았습니다.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 중 다른 것을 고르시오. 1. 1910년대 드래그노트 대 2000년대 항공모함. 2. 삼국동맹과 삼국협상의 대립 대 미국과 중국의 동맹. 3.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범게르만주의와 러시아와 세르비아의 범슬라브주의의 민족주의 대립 대 미국과 중국의 민족주의 대립. 4. 독일의 오스트리아 지원 대 미국의 대만 지원. 보십시오. 뭐 하나 다른 게 없습니다. 너무나 닮은 두 시기에 대한 질문은 결국 현재 미중 관계가 전쟁으로 미끄러져 갈 것인지로 이어집니다. 합리성의 통제를 벗어난 전쟁, 역사적 반복의 숙명론까지는 아니지만 유사성 차원에서 그때 왜 전쟁이 결정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일반적 원인들. 1차 대전은 크게 4가지 요인이 중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통일 독일의 국력이 성장한 것입니다. 독일의 국력 성장은 프랑스, 영국, 러시아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오죽하면 해양 패권 국가 영국이 1907년 식민지에 나가 있던 해군 병력을 본토 방어를 위해 불러들였겠습니까? 두 번째는 동맹 간 대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독일 성장을 견제하고자 했던 프랑스가 1894년 러시아와 동맹을 만들었고 1904년 영국마저 동맹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대륙에서 프랑스와 러시아 사이에 끼인 독일은 바다에서 영국마저 상대해야 했습니다. 기회주의적 외교를 하는 이탈리아를 도저히 믿기 어려웠던 독일은 오스트리아마저 자신을 버리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에 세게 베팅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국가들이 공세적 전략을 맹신했다는 것이죠. 공세적 전략을 가진 국가들은 외교보다는 군사적 공격을 선호하게 됩니다. 기동 전략이 중요하다 보니 안 싸울 수 있는 분쟁도 전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민족주의가 국가들 간 적대감을 강화했습니다. 민족주의는 제국주의 위신 경쟁이나 건함 경쟁으로 이어져 국민들로 하여금 군비 경쟁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적 이유가 반드시 전쟁으로 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되기 어렵습니다. 전쟁은 보다 구체적 사건들에 의해 결심하게 됩니다. 현실적인 이유와 사건들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살펴봅시다. 1차 대전의 역사는 크게 2가지 특징을 보여줍니다. 역사적 우연과 오인이 그것입니다. 사라예보 사건 이후 역사적 전개.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사라예보에서 세르비아인에 의해 암살당했습니다. 황태자는 부인 사랑이 극진했던 듯합니다. 평민 출신인 자신의 부인을 기쁘게 해주겠다는 마음에 보스니아의 수도인 사라예보에서 열린 육군 훈련을 참관하러 갔다 암살당한 것입니다. 흑수단이란 암살단은 4번이나 암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황태자가 탄 마차가 길을 잘못 들어 암살단의 일원인 프린치프 앞에 멈춰섰습니다. 암살의 실패에 바보 같다고 신세한탄을 하고 있던 프린치프는 그 자리에서 총을 2발 발사했습니다. 한 발은 황태자를, 나머지 한 발은 황태자비를 즉사시켰습니다.
역사적 우연들이 만나 하나의 거대한 사건을 만든 것입니다. 왕정 국가가 많은 유럽에서 황태자의 암살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이 시기 독일 빌헬름 2세와 러시아의 니콜라스 2세와 영국 조지 5세는 친척이었습니다. 독일 빌헬름 황제는 영국 여왕의 외손주였습니다. 러시아의 니콜라스 2세의 어머니는 덴마크 공주였는데 그녀의 언니가 영국 왕 에드워드 7세와 결혼해 낳은 아들이 영국의 조지 5세입니다. 그러니 이들 엄마는 자매지간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황태자 암살은 이들 왕들이 지배하는 왕정체제에 대한 거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최후 통첩에는 심지어 세르비아 재판에 오스트리아 대표를 참가시키라는 굴욕적인 요구도 있었습니다. 1909년 오스트리아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병합에 잔뜩 화가 난 세르비아는 같은 슬라브족인 러시아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반면 오스트리아는 독일의 지원이 절실했습니다. 그런데 7월 5일 독일 황제 카이저가 주재한 회의에서 카이저는 오스트리아가 무슨 행동을 해도 지원하겠다는 백지 위임장을 주었습니다. 돈을 좀 빌려달라는 친구에게 백지 수표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죠. 게다가 그 친구는 백지 수표에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를 적어버린 것입니다. 백지 수표를 써준 데는 카이저의 4가지 오인이 있었습니다. 첫째, 오스트리아의 전쟁을 국지화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독일은 오스트리아를 통제해 세르비아 수도인 벨그라드에서 전쟁을 멈출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홀트 인 벨그라드. 벨그라드에서 정지가 가능할 줄 안 것이죠. 오스트리아가 강력한 조치를 취할 능력이나 의도가 없을 것이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912년 1차 발칸 전쟁, 1913년 2차 발칸 전쟁이 있었습니다. 1차 발칸 전쟁은 2달이 되지 않아 휴전했습니다. 2차 발칸 전쟁은 40일 정도 만에 끝났습니다. 국지전과 단기전화될 것이라는 오인이 작동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러시아는 전쟁을 수행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1909년과 1913년 세르비아를 지원하지 않은 원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슬라브 민족주의도 작동했습니다. 게다가 독일에 대해 계속 양보할 경우 다음에는 더 많은 것을 양보할 것이라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단호한 대응을 결심했습니다. 러시아는 세르비아를 위해 7월 25일 부분 동원령을 내렸다가 7월 29일 총 동원령을 내리게 됩니다. 셋째, 프랑스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푸앙카레 대통령과 비비아니 외상은 이 중차대한 시기에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7월 15일에 러시아를 방문해 7월 29일에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프랑스는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지원과 동맹 의무 수행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를 공격할 경우 러시아는 세르비아를 지원하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프랑스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독일의 오스트리아에 대한 경솔한 지원은 독일을 러시아와 프랑스 사이에서 양면 전쟁에 빠뜨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넷째, 영국이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본 오인이 가장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영국 주재 대사 리히노브스키는 7월 25일과 26일 회의에서 영국 정부와 회견을 합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영국이 참전할 것이라는 내용을 본국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외무성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7월 26일 독일 외상은 프랑스 대사 캉봉으로부터 전쟁이 발발하면 영국이 개입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독일 외상은 영국의 중립을 믿는다라는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했습니다. 결국 7월 29일 영국 그레이 외상은 다음과 같이 독일 대사에게 밝혔습니다. 만약 분쟁이 오스트리아와 러시아에 국한된다면 영국은 방관할 수 있지만 독일과 프랑스가 개입한다면 참전하겠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미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한 7월 28일 이후였습니다. 이런 오인이 발생한 것은 독일의 외교가 경직되었기 때문입니다. 김용구 교수님은 세계 외교사 책에서 이 시기 독일 외교의 문제점을 이렇게 짚었습니다. 비스마르크 이후 독일 외무성은 해외 외교관들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외무성 훈령만을 따르도록 한 관행이 외교관의 상황 파악 능력을 약화시킨 것입니다. 게다가 비스마르크 같은 국제 감각을 가진 재상이나 정치 지도자마저 없었습니다. 억지 전략의 실패. 7월 23일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에 최후 통첩을 보내고 48시간 내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세르비아는 자존심을 굽히고 재판에 오스트리아 관리를 참여시키는 문제에 대해 중재 재판이나 열강들의 결정에 따를 수 있다고 회답했습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는 이 일을 묵살하고 7월 28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독일의 백지 수표가 없었다면 이런 단호한 태도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특히 7월 25일 러시아의 부분 동원령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는 벨그라드를 포격했습니다.
7월 24일 강요회의에서 러시아 사조노프 외상은 오스트리아의 세르비아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이면 러시아는 이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의 양보는 러시아의 위신을 붕괴시키게 될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전쟁 연구의 대가인 도널드 케이건 교수는 이 회의에서 러시아의 위신의 역할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에게 이 지역은 물질적 이익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의 명성만큼은 매우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7월 25일 러시아는 부분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전면 동원령은 독일과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부분 동원령을 통해 외교적으로 협상하자는 취지를 내보인 것입니다. 군사력 사용 의지를 보여 전쟁을 억제해 보고자 한 것이죠. 그러나 억지 전략은 먹히지 않았습니다. 7월 27일 독일은 러시아가 군사 동원을 중지하지 않으면 독일도 군사 동원을 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7월 28일 오스트리아의 벨그라드 포격은 러시아로 하여금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믿게 했습니다. 7월 30일 러시아는 총동원령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에 독일도 총동원령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전쟁으로 간 것이죠. 전쟁으로 국가들이 미끄러져 들어가는 과정에서 독일에선 군부와 민간 정치인의 입장 차이가 컸습니다. 독일 수상인 베드만 홀베크는 영국이 중립을 지킬 것인지 여부가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에 대한 전쟁을 주저하고 있었죠. 7월 30일 그는 영국이 개입할 수 있다는 리히노프스키 대사의 전보를 동봉하면서 오스트리아가 평화를 모색하라고 비인 주재 치르시키 대사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오스트리아 외무성에 러시아와 직접 교섭해달라고 전보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몰트케 독일 참모총장은 30일 같은 날 오스트리아 참모총장에게 총동원령을 발동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상반되는 정보를 받은 오스트리아의 베르흐톨트 외무상은 도대체 베를린을 지배하는 사람이 베트만이요, 몰트케요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전쟁의 확대. 독일이 총동원령을 내리면서 전쟁은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확대됩니다. 독일은 8월 1일 러시아에 대해 총동원령을 해제하라고 요구했으나 12시간 내에 답이 없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 시기 독일은 슐리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슐리펜 계획은 독일의 참모총장 슐리펜이 구상한 계획이라 이렇게 이름 붙여진 전략입니다. 이 계획은 러시아와 프랑스에 포위된 독일이 전쟁을 할 때 양면전을 치르는 전략입니다. 만약 양면전을 치른다면 먼저 프랑스를 취자하는 전략이죠. 러시아의 병력 동원에는 6주라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게다가 러시아의 군사시설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러시아를 패배시킬 수 없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프랑스를 공격하기 위해 프랑스 북쪽의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를 공격하는 납배기식 전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6주 안에 프랑스를 격파하고 주공을 돌려 러시아를 상대한다는 전략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다소 황당무계한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공격 전략과 단기전에 대한 확신이 강했기에 철저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8월 3일 독일은 벨기에 중립에 대한 영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벨기에를 공격하면서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프랑스는 독일 군사력 증강에 대비하기 위해 군 복무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3년법을 1913년에 통과시킨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1914년에는 제17계획이란 공격 유지의 전략도 구비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로선 독일의 선전포고가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게다가 독일은 벨기에의 중립을 파기함으로써 영국마저 참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 카이저가 계획한 벨그라드에서 멈추는 제한전은 휴지장처럼 찍혔습니다. 이제 독일은 유럽 강대국 전체를 상대로 하는 무모하고 무계획적인 전쟁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6주면 끝날 것이라는 서부전선의 전쟁은 11월이 되어서도 돌파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벨기에는 생각보다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영국 또한 원정군을 신속하게 보내 프랑스를 지원했습니다. 독일의 서부전선은 600km나 되는 참호전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8월 15일에 벌써 렌넨캠프와 삼소노프가 이끄는 80만 명이나 되는 두 개의 군을 투입했습니다. 독일의 슐레펜 계획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5인과 5인이 겹치면서 최악의 세계대전이 된 것입니다. 전쟁의 교훈. 전쟁은 국가의 생존이 걸려있어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할 듯합니다. 그러나 원치 않게 전쟁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1차 세계대전은 합리성보다는 오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도자들의 오인이 가져온 재앙은 결국 4년간의 소모전으로 이어져 1000만 명 이상을 사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미국을 전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전쟁으로 가는 과정에서 국가 외교정책도 문제입니다. 독일의 가장 큰 외교적 실책은 약자인 오스트리아가 독일의 운명을 결정하게 만든 것입니다. 카이저는 약자인 오스트리아가 강자인 러시아와 싸울 수 있게 힘을 보태줬고 독일은
다른 대안 없이 유일한 동맹이었던 오스트리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믿게 된 순간 슐리펜 계획은 기계적으로 작동한 것입니다. 1차 대전은 현재 미중 관계의 두 가지는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첫째, 합리적 억지 정책도 실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핵시대에도 이것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오인이 어디서든 작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합리적 지도자 집단에서조차 오인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단순하게 미중 관계를 보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변화무쌍할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인식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이 항상 올바른 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아주 조금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해를 줄이고 이해를 늘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